서울의 이런 매매 강세는 전세 가격에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25년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해 왔기 때문에 이 상승하고 있는 전세 가격에 기반해서 매매가도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해서 뭐 절판 마케팅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현재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완화적인 환경으로 가려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작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늘어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전세 강세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과열 양상이 있지만 매매랑 전세는 이렇게 늘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정말 못 막는 시장인지 안 막는 시장인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간 동향을 보면은 저희가 통상 소수점 첫째 자리를 넘어섰을 때 강세장이란 말을 쓰는데 25년 5월 중하반기부터 소수점 첫째 자리를 돌파하면서 확연하게 강세장으로 가고 있죠. 6월 들어서부터는. 주간 기준으로 0.26%가 올랐다는 거는 이제 상당한 그런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6, 7월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8월 9일 기준으로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가 8월에 큰 폭의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시차를 두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도 이복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8월에 가계부채 관련 회의를 했잖아요. 저도 그 오프 회의에 민간 전문가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조금 안정세로 가다가 연초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면서 다시 튀고 지금은 토어제 시기보다 서울 주간 기준으로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토어제 때는 4개의 서울의 그 투기과열 구들만 유난히 강세였고 전반적인 그런 건 없었는데 현재는 토어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5대 광역시를 보면은요 서울이 이렇게 강세장인 거랑 다르게 지방에 있는 5대 광역시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정말 반응이 없거든요. 그거는 24년 내내 그랬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이 회복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말 오직 서울만 이렇게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를 따로 발라서 보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의 경우에는 같이 상승을 했었다가 동반 하락을 했고 연초에는 2, 3월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푸는 과정이었는데 강세가 뭐 일부 번졌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제로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이번 주 들어서 그냥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들어서는 처음으로 플러스 반전을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규모는 매우 미미합니다. 통상 저희가 주택시장 강세장은 소수점 첫째 자리일 때 강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경기도 전체가 과열 양상이야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서울이 과열 양상이고 경기도는 과열 양상은 아니고 여전히 하락 거래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내내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플러스로 살짝 이제 꼬다리가 올라온 거죠. 서울의 이런 매매 강세는 전세 가격에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25년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해 왔기 때문에 이 상승하고 있는 전세 가격에 기반해서 매매가도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해서 뭐 절판 마케팅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현재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완화적인 환경으로 가려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작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늘어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전세 강세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과열 양상이 있지만 매매랑 전세는 이렇게 늘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가가 맥락 없이 가면은 버블이지만은 지금의 경우에는 전세 강세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약세장이었잖아요. 그거는 경기권 전세 시세는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가 여기인데 사실 경기도는 작년의 경우에는 그래도 전세가가 일부 회복을 했었고 그리고 매매도 조금 붙었었지만 지금은 하락하고 거의 이제 그냥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횡보 중인데 매매가가 일부 튄 거거든요. 그렇지만 경기도도 열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랑 전세는 결국 동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하락세가 지속하는 건데요. 작년에 인천 전세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인천 매매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말부터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지금은 전세 시대 회복 못하고 매매도 회복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강남권역이랑 강남권역은 서울 서남부와 동남부 그리고 강북권역은 서울의 도심부, 동북부, 서북부
서울을 5개 구역으로 쪼개가지고 강남권에 2개 부, 강북권에 3개 부가 있고 이거를 나눠서 보면은 연초에는 보시면은 강남권 토어제 푼 걸로 인해서 그 영향이 아주 컸잖아요. 지금은 강북권도 소수점 첫째 자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 3월에는 강남권만 올랐다고 봐도 되는데 지금 5월, 6월 들어서부터는 강북권, 강남권 모두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더 많이 들리는 이유는 연초에는 그냥 일부 지역만 올랐지만은 지금은 나머지 지역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들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급증하고 비강남권도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절판 마케팅이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사용할 거고 대출이 강화가 될 거니까 대출 강화가 되기 전에 주택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절판 마케팅과 조급함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대책도 나올 거라는 오히려 여론몰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첫 대책이 나오면 규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뭘 해라. 그리고 서울시도 여기다 약간 올라타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를 성동이든 마포든 추가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7월부터 혹은 8월부터 아니면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나올 건데 그 전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어왔던 고 LTV 가계대출 정책,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급증시킨 건 아니지만은 생애 최초를 통해서 후순위로 사는 것들은 지금 분당에 있는 그런 양지마을 14평짜리 이런 주택들도 주택 가격이 15억 언저리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사냐면은 6억 전세에다가 6억 후순위를 끼고 3억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위에다가 후순위 끼고 3억으로 사는 이런 방식이 되는 이유가, 게다가 장기 투자할 거니까 그 주택을 상생임대인으로 등록하고 양도세, 비과세도 다 받아버리면은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맥락으로 생초 후순위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초 후순위만으로 사는 건 아니고 신생아론 같은 경우에도 부부의 그 소득 요건이 완화됐고요. 소득 요건 완화된 거에다가 대출 금리도 1% 후반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고 LTV 가계대출은 금리를 시장금리보다 유난히 낮은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LTV가 시장 LTV 70보다 더 높은 방식으로 고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거를 윤 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쓰고 있고 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기간 중에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는 그 발언을 한 것을 시장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가장 무서운 세금은 종부세가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내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실질 부동산의 약 1%대 정도의 재산세를 내거든요. 6억짜리 집이면 600 내고 10억짜리 집이면 1000만 원을 내고 20억짜리 집이면 2000만 원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재산세를 냅니다. 한국의 재산세율은 공시가의 0.01에서 0.4니까 실효 재산세율이 0.2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6억짜리 집에서 0.2가 안 되니까 100만 원 내는 거고 10억짜리 집에서 원래 10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내는 건데 그게 0.1이면 1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아까 6억짜리 집에서 100만 원도 아니라 몇십만 원 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내니까 재산세가 가장 무거운데 재산세 세금 관련 대책을 안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급 부담이 현재 서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입주량이 작다 이런 게 아니라 공급은 근본적으로 지금 100만 호를 공급하더라도 3, 4년 후에 준공이 되거든요. 지금 100만 호를 공급한다 손 치더라도 절판 마케팅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사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의 내용이 없었잖아요. 공급을 몇 호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동산의 수요 공급 대책이 없다는 부분을 완화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금융 환경인데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고 가계대출이 잠깐 튀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대출 규제도 하겠지만은 인하 기조로 간다는 그런 생각 자체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택시장 강세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상황에서는 지금의 부동산 강세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때문이냐라고 하면 아니지만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강세로 갈 만큼 여러 가지 트릭들과 이런 기믹들을 다 만들어 오는 게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 관료들과 나온 정책들의 트릭과 기믹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은 유세 중에 과연 그런 말이 나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안 잡겠다.
공급 대책도 안 넣고 수요 대책도 안 넣고 이런 방식의 정책이 안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이랑 왜 유사하다 하냐면 2017년에는 실제 행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결국 그들의 본심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본심과 무관하게 나오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이 우선이 되는 건데요. 지금 보여지는 행동에서는 뭐가 없다고 완화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높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승계가 안 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꺾인다거나 아니면 마일드하게 그냥 조정되는 정도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 지금 상기한 요인들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강세로 가는 거를 어떻게 막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6월 한 달 동안에는 더 랠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결국 부동산 문제는 굉장한 부메랑이 되어서 이재명 정부에게 큰 숙제를 남겨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윤 정부에서 썼던 대책들을 잘 요약해가지고 갔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작년, 재작년 다 그랬지만은 상승기 2개월 정도의 그 당해년도 상승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올해는 2, 3월에서 강남에서 올랐고 지금은 6월, 7월에 아마 5월, 6월 해가지고 강북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연간치 상승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장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냥 강세장으로 간다라는 그거에서 하염없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강세장으로 갈 때는 2, 3개월 시세가 치솟고 그 다음에 포징에 걸렸다가 다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또 치솟거나 등등 이런 방식으로 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서 정책을 잘 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